아들아, 나 엄마 맞다. 근데 진짜 엄마는 아니야. 49살 노처녀 순자는 치매 걸린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려다 생이별한 아들을 찾는 재벌 노인에게 가짜 엄마 제안을 받는다. 3달만 아들의 어머니 역할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받기로 한 순자. 하지만 30년 만에 만난 그 아들이 어릴 적 자신이 고아원 앞에 두고 온 진짜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50줄에 들어서면서부터 몸이 알람보다 먼저 잠을 걷어냅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순자. 올해 59입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이것도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늘 그렇듯 딱 2사람 분량의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저와 어머니. 우리 둘의 세계입니다. 어머니는 치매입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가 제 나이 53이었으니까 벌써 6년째 이 새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살며시 열어 숨소리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어머니는 주무십니다. 입을 약간 벌리고 이불을 반쯤 걷어낸 채로 저는 조용히 이불을 다시 덮어드리고 부엌으로 돌아와 죽을 끓입니다. 단호박죽. 어머니가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가 약해지셔서 딱딱한 건 못 드시고 소화가 잘 안 되셔서 기름진 건 안 되고 짠 건 혈압 때문에 안 되고 결국 남은 건 죽뿐입니다. 저는 단호박을 찜통에 올려놓으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실까? 어제는 못 알아보셨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물으시는 어머니의 눈을 들여다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저 순자예요, 어머니. 막내딸.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우리 순자는 이렇게 늙지 않았는데.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기억 속에 저는 아직 30 언저리입니다. 주름도 없고 흰머리도 없는 팔팔하던 그 시절 순자입니다. 찜통이 김을 뿜기 시작할 무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모르는 번호란 대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저는 찜통 불을 줄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순자 씨 되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박진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오세훈입니다. 급한 용건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십니까? 새벽 4시에 변호사라니. 저는 어머니 방 쪽을 힐끔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 의뢰인이 최순자 씨를 직접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용은 직접 만나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뢰인이 누구신데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진그룹 창업주 이재명 회장님의 관계자십니다. 저는 단호박죽 냄새가 나는 부엌에 서서 잠깐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재명 회장. 그 이름은 경제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이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들을 이름이 아닙니다. 저를요? 왜요? 만나시면 아십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겠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요양보호사 오시는 시간이 9시. 그 이후라면 됩니다. 10시에 나올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죽이 넘칠 뻔했습니다. 부랴부랴 불을 끄고 냄비를 내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재벌 회장 관계자가 이 동네 허름한 빌라에 혼자 사는 59살 노처녀한테 무슨 볼일이 있다는 건지.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30년 전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빌딩 23층.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사무실에서 저는 낡은 점퍼 차림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순자 씨, 저희 의뢰인은 이재명 회장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이준혁 씨라고. 그분이 저한테 왜요? 변호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준혁 씨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으셨습니다. 아버지인 이재명 회장님이 최근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임종 전에 아들에게 단 한 가지를 해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아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진짜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딱 석 달만 준혁 씨 어머니 역할을 해줄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역할이요? 제가요? 나이가 맞고 준혁 씨 생모와 외모가 일부 닮은 분을 찾았는데 최순자 씨가 조건에 부합하십니다. 준혁 씨가 지금 몇 살인데요? 32살입니다. 저는 잠깐 계산을 했습니다. 제 나이 59. 그 사람이 32살이면 제가 27에 낳은 셈이 됩니다. 보수는 한 달에 500만 원입니다. 석 달이면 1,500만 원. 그리고 추가로 의료비 지원 별도 협의 가능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제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와 낮에 식당 설거지를 합쳐서 버는 돈이 180만 원입니다. 매달 7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 70만 원을 만들기 위해 저는 지난 2달 동안 어머니가 드시는 약을 한 가지 줄였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준혁 씨는 가짜라는 걸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회장님이 혼자 추진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29살 결혼도 안 한 채로. 상대 남자는 사라졌고 주변 시선은 차가웠으며 어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사흘을 함께 있다가 고아원 앞에 두고 왔습니다. 살면서 가장 잘못한 일이고 살면서 가장 오래 울었던 일입니다. 그 아이도 지금쯤 30쯤이겠구나.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조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준혁, 32살. 한진그룹 전략기획팀 부장. 사진으로 본 그의 얼굴은 차갑고 단정했습니다. 웃는 사진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처음 만나는 날 아침에 2시간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치매 병수발하랴 편의점 야간 서랴 제 얼굴은 나이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흰머리를 억지로 매만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보고 어머니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만남은 강남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준혁은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사진보다 더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딱 보면 알 수 있는 사람을 쉽게 마음에 들이지 않는 사람 특유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순자 씨 맞으시죠? 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받으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한테 어머니를 만들어주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계획.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하도 고집을 피우셔서 일단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보는 분을 어머니라고 부를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꾹 참았습니다. 그렇겠죠. 32살 다 된 어른이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를 엄마라고 불러야 한다는 게 어색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저도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면 편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차피 석 달이잖아요.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딱 1초 정도. 뭐가 필요하세요? 돈입니까? 그 말이 조금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아팠습니다. 제 어머니가 치매신데 요양병원비가 모자라서요. 준혁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주 2회 뵈죠. 아버지 병문안 같이 오시면 됩니다. 일단 2달만 해봅시다. 이재명 회장은 생각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운 그는 빼빼 마른 데다 산소줄까지 끼고 계셨는데 그 눈빛만은 살아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왔구나.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상한 감정이 치밀었습니다. 네, 왔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혈관이 도드라진 오래 아픈 사람의 손. 준혁이 잘 부탁해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게 단순히 돈벌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혁은 병실 문을 나서자마자 감정을 지우고 사무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는 그 잠깐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다가 재빨리 가라앉는 것을. 저 아이도 많이 외로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켠이 뭉클하게 조여왔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갔습니다. 생일도 아닌데 왜냐고 준혁이 물으면 뭐라 할까 생각했는데 그냥 이유가 없어도 끓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끓여줬을 것 같아서. 병실에 들어서자 회장님이 미역국 냄새를 맡고 눈을 뜨셨습니다. 미역국이냐? 네. 몸에 좋다고 해서요. 준혁은 병실 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역국을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드시면 된다고. 저는 준혁 몫으로 따로 가져온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건 그냥 먹어요. 어머니가 싸운 밥 한 끼도 못 먹어봤을 것 같아서. 준혁이 저를 빤히 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것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후 도시락을 들었습니다. 말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그게 다였는데 저는 그날 집에 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주 2회씩 준혁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병원에서만 봤는데 어느 날 회장님이 두 사람더러 같이 밥을 먹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준혁은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처럼 앞서 걸었고 저는 뒤따라가며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좁았습니다. 덩치에 비해 짊어진 게 많은 사람의 어깨는 저렇게 됩니다. 잔뜩 긴장해서 올려붙인 것처럼. 밥을 먹는 내내 준혁은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반찬을 그의 앞으로 조금씩 밀었습니다. 준혁은 그걸 알아채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반찬 안 시켜도 됩니다. 이미 밀었는데 어떡해요. 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딱 반초쯤 되는 웃음이었는데 저는 그 반초짜리 웃음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기억이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3살 때 돌아가셨대요. 기억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얼굴은요? 사진이 없어요. 아버지가 다 치워버렸대요. 슬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밥숟가락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억도 없고 사진도 없는 어머니. 그렇게 자란 사람. 그게 얼마나 허한 구멍인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밥이? 준혁이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저도요. 또 반초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오늘은 또 저를 모르십니다. 누구냐? 고 물으시며 이불을 끌어당기십니다. 저는 죽그릇을 들고 침대 옆에 앉아 저 순자예요. 하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우리 순자는 이렇게 안 생겼어. 아십니다. 그래도 죽은 드십니다. 잘 드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드시는 동안 손을 잡고 있습니다. 거칠어진 손입니다. 평생 일만 하신 손. 저도 이제 비슷하게 거칠어졌지만 어머니 손은 또 다릅니다. 이 손이 저를 씻기고 밥 먹이고 학교에 보낸 손입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버리고 온 아이도 이런 손을 한번 잡아봤을까? 어딘가에서 자기를 씻기고 밥 먹이는 손을 잡으며 자랐을까? 그 생각이 들면 저는 어김없이 명치가 아려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픔은 전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준혁이 병원에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최순자 씨, 제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최순자 씨 손을 보면 낯이 익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나이 든 여자 손이 다 비슷하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정면으로. 꿈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 최순자 씨 보는 날부터. 저는 웃었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경우 있잖아요. 어딘가 닮은 느낌.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여전히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혼자 부른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준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회장님은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저는 의아하게 받아들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수첩 첫 장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순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어떤 여자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30년 전 병원 신생아실 앞에서 본 여자. 아이를 안고 울던 여자. 아이를 두고 떠나던 여자의 뒷모습. 그 여자의 이름이 최순자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가 준혁이요.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날 병원에서 준혁이를 봤어요. 신생아실 앞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었는데 아내가 기어이 데려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입양을 했어요. 저는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아이 엄마를 나는 30년 동안 찾았어요. 왜 두고 갔는지 원망한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싶었어요.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그게 준혁이 알아야 할 뿌리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찾으셨군요. 당신이 맞지요? 저는 오랫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카트 바퀴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30년 전 병원을 떠나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신생아실에서 잠든 아이. 저는 그 유리를 손으로 짚고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네. 그 한 글자를 뱉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준혁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요. 내가 타이밍을 봐서 알려줄게요. 지금은 그냥 어머니처럼만 있어줘요. 그게 먼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회장님은 그것도 알고 계셨는지 손을 꼭 쥔 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솔직해졌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준혁을 볼 때 저도 모르게 더 오래 얼굴을 봤습니다. 어딘가 제 손을 닮은 그 손. 웃으면 왼쪽 눈끝이 살짝 올라가는 버릇.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왼손에 쥐는 것. 저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저는 매번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버리고 온 아이 찾았어요.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지만 그래도 말하고 나면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2달 반이 됐을 무렵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어머니를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혁도 회사를 빠지고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즈음 준혁이 회장님 서랍을 정리하다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봤습니다. 준혁이 수첩을 펼쳐보다가 손이 멈추는 것을, 저를 돌아보는 것을. 최순자 씨, 이 수첩 아세요?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너무 똑바르게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여기 이름이 최순자예요. 알아요. 준혁은 수첩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예요. 그 말을 하고 나자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아온 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충격을 받은 표정,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맞아요? 그 질문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30년 전 내가 떠나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비슷할 수 있구나. 상처받은 사람이 떠나는 뒷모습은 이렇게 똑같구나. 병실에는 회장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늦었구먼. 회장님이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했어요. 준혁이가 원망할 텐데. 원망해야죠. 원망받을 일을 했으니까요. 저는 회장님 손을 잡았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손이었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석 달이 아니라 30년 만에라도 와줘서.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준혁은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지만 준혁은 없었습니다. 간호사 말로는 아침 저녁으로 다녀가지만 짧게만 있는다고 했습니다. 아마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이겠죠. 사흘 만에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 말 있으면 저한테 직접 하세요. 아버지 핑계 대지 말고.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 번만 만나줘요. 5분이라도. 준혁은 나왔습니다. 병원 로비 카페. 저는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구나. 알면서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앉아요. 준혁은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준혁이 테이블을 봤습니다. 그게 다예요? 아니요. 근데 그게 제일 먼저예요. 왜 버렸어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도망갔어요. 결혼도 안 한 채로 혼자 남겨져서 나았는데 주변 시선은 차가웠고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제 손에는 한 푼도 없었어요. 사흘을 함께 있다가 두고 왔어요. 사흘이요. 사흘이요. 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흘 동안은 뭘 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안고 있었어요. 잠도 못 자고. 안 놓고 싶어서.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입혀서 두고 왔어요. 발도 안 떨어졌는데 기어이 돌아섰어요. 준혁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이유가 돼요? 그게 버린 것에 대한 변명이 돼요? 변명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이유를 말씀드린 거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준혁이 테이블에 주먹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힘을 주지는 않았지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한 번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얼굴도 모른다고 했어요. 사진도 없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부터 없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인 줄.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 듣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하는 말이에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어머니가 싫어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돈 받고 어머니 역할 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병원에도. 저 만나러도. 준혁은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에 음악이 흘렀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커피가 저 혼자 테이블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깨어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따라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가끔 이런 날이 있습니다. 기억이 번쩍 돌아온 것처럼. 순자야.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앞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왜 울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요. 어디 아파? 아니요. 거짓말. 어머니가 제 이마를 짚으셨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그만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긴 울음 내내 제 머리를 토닥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토닥토닥.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은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준혁이 모르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만 따로 하신 말씀을. 병원으로 갔습니다. 복도에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준혁은 저를 보고 굳었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준혁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따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들어야 해요. 준혁은 잠시 있다가 비켜섰습니다.
병실 안에서 회장님은 힘들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저와 준혁이 들어오는 걸 보시고 눈을 뜨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온 걸 보시고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준혁아, 내 아버지. 이 사람이 원망스럽지? 준혁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원망스러웠어. 어떻게 아이를 두고 가냐고. 근데 내가 이 사람 삶을 알고 나서는 원망이 안 되더라. 회장님이 숨을 골랐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아서 살아남는다는 게 30년 전엔 어떤 건지 너는 모르지. 나도 몰랐어. 근데 내가 이 사람 어머니 병수발하면서 사는 걸 알고 나서 이 사람이 평생 어머니 하나 붙들고 산 게 보이더라. 버린 아이 생각을 지우려고 어머니한테 더 매달린 것도 보이더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아, 아버지는 너한테 빚이 있어. 어머니 뿌리를 30년 동안 모르게 한 것. 그게 아버지 잘못이야. 알면서도 너 다칠까봐 말을 못했어. 미안하다. 준혁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원망 마라. 이 사람을. 아버지가 부탁이야. 아버지. 사람이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말 못한 거야. 해야 하는 말을 타이밍 놓쳐서 못하는 거. 너 나중에 그러지 마라. 회장님이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준혁은 병실 밖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른이 맞나 싶을 만큼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목이 잠겨서 소리가 안 났습니다. 저는 그냥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잡는 그 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준혁 옆에서 저는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조문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어머니 닮으셨네요. 하셨습니다. 준혁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는데 저는 그게 울음을 참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저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준혁네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넓은 집에 있는 준혁 모습이 눈에 밟혔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은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냥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부엌에 들어가 국을 데웠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국을 퍼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먹어요. 준혁이 식탁으로 왔습니다. 앉아서 국을 봤습니다. 미역국은 생일 때 먹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힘들 때도 먹는 거예요. 따뜻해지라고. 준혁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맛있어요. 준혁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30년 동안 이걸 못 먹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은 이제 안 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주 올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응. 자주 올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준혁네 집에 갔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30년을 건너뛴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밥을 같이 먹다 보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준혁의 회사 이야기, 저의 어머니 이야기, 회장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 어느 날은 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릴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엄마는이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준혁도 자신이 한 말에 살짝 놀란 것 같았지만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집세고, 겁도 많은데 일은 혼자 다 하려 하고, 왼손잡이고, 저도 왼손잡이에요. 알아요. 준혁이 또 그 반초짜리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이제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가끔 모르십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준혁을 보면 알아보십니다. 준혁이 처음으로 어머니를 뵈러 간 날
어머니는 준혁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우리 순자 닮았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복도로 나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혁이 따라 나와 옆에 섰습니다. 왜 울어요? 기쁜 거예요. 기쁜데 울어요? 사람이 기쁠 때도 울어요. 모르셨어요? 준혁이 잠시 있다가 제 어깨에 아주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손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30년 만에 닿는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 마당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준혁이 데리러 와서 셋이 같이 마당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타셨는데 벚꽃 한 장이 어머니 무릎에 내려앉아 방긋 웃으셨습니다. 예쁘다. 그러게요, 어머니. 준혁이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같이 꽃잎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준혁의 머리를 손으로 쓱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마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손이 먼저 알아보신 거겠죠. 저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진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겠지요. 혈연이 아닌 곳에서도 계약으로 시작한 관계에서도 뒤늦게 찾아온 만남에서도 가족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3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는 걸. 저는 핸드폰을 내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회장님이 계신 어딘가에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부엌에서 멸치를 볶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달콤하고 짭조름한 냄새. 이 냄새만큼 삶의 냄새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준혁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뭐예요, 이 냄새? 멸치볶음.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그럼 오늘 처음으로 먹어요. 저는 멸치 한 점을 집어 준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준혁이 먹었습니다. 씹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맛있네요. 그렇죠. 이게 사람 사는 냄새예요. 준혁이 또 웃었습니다. 이번엔 반초보다 조금 더 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서 계속 멸치를 볶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이 순간을 상상도 못했겠지. 이렇게 나란히 서서 멸치 냄새를 맡으며 웃을 날이 올 줄은. 죄가 용서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용서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해주는 용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에게 해주는 용서. 이제는 괜찮다는. 아이를 잘 키우지는 못했지만 뒤늦게나마 옆에 있어줄 수 있다면. 밥 한 끼, 반찬 한 가지,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남은 날들을 채워가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멸치를 볶았습니다. 부엌 창 너머로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짜 어머니로 시작했지만 진짜 엄마가 되는 데에는 30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늘부터가 시작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